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이영훈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18번째 시간인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 문명사의 대전환 식민지 근대화론의 올바른 이해 근대적 경제 성장 동기간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1.3%이니까 1인당 실질소득은 연평균 2.4% 증가한 셈입니다. 이 같은 성장률은 같은 기간 주요 자유주의 국가가 정체화 위기 시대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1차 산업 농업이 비중이 줄고 2차 산업 공업이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장과 노동자의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경제란 무엇입니까? 가게와 기업과 정부 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소득의 흐름이지요. 이 흐름에서 일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칩시다. 경제는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점점 쭈그러들지요. 이것이 바로 스탈론이 주장해온 내용입니다만 실제 일어난 경제적 변화는 그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재화와 소득의 흐름은 연간 3.7%의 속도로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스탈론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경제 성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 일본인 차지였다는데 우리 조선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 인식에 실린 주익종 박사의 논문 식민지식이 생활 수준을 참조해 주십시오. 아주 훌륭한 반비판입니다. 여기서는 인구 2, 3%의 소수에 불과한 일본인이 연간 3.7%의 경제성장의 과실을 모조리 다 차지하면 논리적으로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가를 여러 가지 가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일본인 자본이 주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족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논문은 조선인의 평균 소득도 증대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에는 1인당 소득 수준 위에 1인당 칼로리 섭취량, 신장, 보건위생, 교육 수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쌀이 대량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인의 영양 상태가 퍽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주익종은 만주에서 들어온 곡물과 지금까지 간신바뀌었던 채소, 과일, 통조림 등의 보조식품까지 합하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도의 확립. 어떻게 하여 이 같은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경제 성장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는 식민지기와 같은 체제의 변화 시기에는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도가 성립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저축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 누가 와서 강제로 빼앗아갈지 모르니까요. 또 누구도 투자를 하려 하지 않지요. 투자의 과실이 자기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실제 오늘날 아프리카나 남미 여러 나라가 좀처럼 경제 성장이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도의 미비에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상황을 19세기 조선 왕조를 찾은 많은 외국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컨대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를 두루 여행한 저명한 지리학자 이자벨라 비숍 여사는 당시 지배계급 양반을 가리켜 면허받은 흡혈귀라고 표현하였지요. 그만큼 일반 민중들은 양반 관료의 자의적 수탈의 대상으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한국사에서 유무형 재산의 포괄적인 범위에 걸쳐 사유재산제도가 성립하는 것은
1910년의 초의 일이었습니다. 전설한 대로 1912년에 일본의 민법이 이식되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입니다. 소유권은 절대적이며 국가도 이를 임의적으로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는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함으로써 소유자의 자유사에 기초한 계약만이 법적으로 유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모든 재산권은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등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 1912년에 조선부동산 등기령이 공포됩니다. 그보다 앞서 1910년에는 특허법 등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이 공포되어 일본에서 시행 중인 특허법, 위장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이 조선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무형의 지적 재산에서도 사유재산제도가 성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산제도가 정비된 다음 일제는 조선과 일본을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였습니다. 1920년까지 사치품 몇 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품과 자본이 오가는데 장애가 없어졌습니다. 유사히 말로 FTA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에 따라 두 지역 간의 수출입 무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본이 일본에서 건너와 조선의 농토를 개간하고 수많은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식민지 경제 성장을 이끈 요인은 일본의 시장과 투자였습니다. 스타리 메커니즘. 그런데 그런 식의 경제 성장이 계속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조선의 토지와 자원과 공업시설은 점점 일본인이 소유가 되지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식민지적 수탈이죠.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여 한반도의 자원과 공업시설을 일본인의 소유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동아정책에 따른 실질적인 수탈의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하면 사람들은 일제히 조선시대를 미화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수탈과 차별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보자는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문자 그대로 식민지적으로 이루어진 근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러한 제국주의 비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지배가 법과 제도와 시장을 통한 것인 만큼 그것은 새로운 인간관과 사회원리 새로운 문명이 이식되어 전통과 충돌하고 접합하면서 나름의 형태로 정착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 점을 동시에 보자는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과정에서 조선인 자신이 스스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신을 근대인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일본인과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조선인의 소득도 커지고 있었지요. 원래 그럴 만한 문명 능력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점을 함부로 과소평가하면 역사적 허무주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식민지기는 해방 후의 역사에 무엇을 남겼나요?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9장에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